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요즘에 캐스퍼라는 차가 아주 핫하죠. 오늘 영상은 캐스퍼 옵션 고르기를 진행할 텐데 오늘 주제 특별히 더 세부적으로 캐스퍼 옵션을 아주 그냥 깡통으로 골라버릴 겁니다. 이런 짓을 왜 하냐? 옵션을 다 넣고 차를 뽑는 거는 제일 쉬운 일이에요. 자기 자산에서 나름 되게 큰 돈을 쓰는 건데 한번 쓸 때 이것도 좀 넣었으면 좋겠고 이것도 넣었으면 좋겠고 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캐스퍼는 인스퍼레이션으로 뽑을 수밖에 없거든요. 옵션을 넣고 뽑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 약하면 다 넣으면 되니까 모든 옵션은 있으면 다 좋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돈이에요, 돈. 근데 이게 또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물건 살 때는 이 돈에 대한 이 약간 감각이 조금 무뎌져요. 한번 사는데 뭐 40만 원, 뭐 50만 원 이거 넣다 보니까 다 하면 결국 인스퍼레이션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싸네 하니까 결국 인스퍼레이션을 구입하게 되고, 자 다시 얘기하지만 돈을 생각하지 않으면 옵션은 많을수록 좋죠. 그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특히나 옵션을 그냥 아주 악착같이 캐스퍼 깡통을 사기 위한 정신교육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스퍼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옵션에 대한 뽐뿌를 좀 이렇게 가라앉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일단 뭐 그래도 홈페이지 한번 구경하죠. 예쁘게 생겼는데 약간 그 레인지로버의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자, 실내는 이렇게 생겼는데 D컷으로 돼 있어요. 약간 차박할 때 요 다리 공간을 확보하려고, 또 시트를 좀 접었을 때 접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D컷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보면 트위터 스피커가 있는데, 트위터 스피커는 이제 고음의 치차름을 담당하는데,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되게 이렇게 꿍꿍대는 저음 소리도 있지만 되게 이제 스트링 소리 같은 이 가늘고 이제 세밀한 소리를 담당하는, 정확하게는 주파수 대역의 이제 고주파를 담당하는 건 이쪽 트위터에서 담당을 하는데, 고주파의 소리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귀의 높이랑 맞아야 돼요. 그래서 트위터는 항상 이 위치에 있고, 미드베이스 스피커는 방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우퍼는 아예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트렁크에다 놔도 되는데, 뭐 이 차는 당연히 우퍼는 없지만,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깡통을 구입할 때는 이 트위터가 빠져요. 그래서 스피커가 투 스피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요거밖에 없는데, 그 얘기도 나중에 이제 영상에서 제가 다 해결해 드릴 겁니다. 깡통을 구입하면 트위터가 없는데, 트위터가 없는 깡통을 구입해도 되는 이유, 닥신TV가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공간 확보하려고 뭐 이쪽 센터도 좀 이렇게 뚫어놨고, 센터 터널도 좀 뚫어놨고, 뭐 변속기도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공간을 확보하려고 한 노력이 많이 보입니다. 자, 뭐 시트는 이렇게 생겼는데 조금 좀 촌스럽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투톤으로 이런 시트는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진을 되게 참 잘 찍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 차의 주요 타겟일 텐데, 특히 젊은 여성이 뒤에다가 개도 태우고 다니고, 뭐 도시락 같은 것도 여기다 좀 싸들고 다니면서 정말 뭔가 꼭 해보고 싶은 이런 모습인데, 저는 뭐 같은 돈이면 레이 같은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사진은 되게 그럴듯하게 찍었어요. 자, 요즘에 차박이 아주 핫하다고 하는데요. 뭐 저는 사실 차박 취미가 없는데, 보기는 이래도 뭐 여름에 이러고 있으면 뭐 벌레들 엄청 많이 몰려들겠죠. 그리고 이게 되게 그럴듯하게 해놨지만 이게 되게 좁잖아요. 이렇게 좁은 데서 막 쭈그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사진으로 볼 땐 뭐 낭만적이고 그런데, 뭐 몇 번 할 땐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몇 번이나 하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속하지 못할 그 몇 번의 행위를 위해서 차를 구입할 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차박을 정말 매니아틱하게 정말 좋아하냐 그러면 저는 사실 조금 더 큰 차로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차를 구입할 때 차박을 그냥 깔끔하게 좀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조회사에서는 되게 차박 컨셉으로 미는데, 뭐 그건 이제 마케팅하는 입장이고, 저는 이렇게 조그만 차에 쭈그리고 들어가서 굳이 왜 누워있는지가 이해가 가진 않아요. 깔끔하게 차박을 포기하고 그냥 숙박은 그 근처에 숙소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아니 뭐 카페 가서 5,000원 주고 앉아있든지, 뭐 왜 이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름에는 덥고 막 땀나고 끈적거리고, 시동 켜놓으면 진동 있고, 겨울에는 춥고 이럴 텐데 왜 그런 고생을 하는지 이해는 잘 안 가고요. 자, 일단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가격으로 갈 건데, 스마트 깡통이 1,385만 원이고요. 여기다가 이게 몇 개의 옵션이 있고, 자, 모던으로 가면 1,590만 원입니다. 쉽게 해서 그냥 1,600만 원이고, 여기 옵션이 쫙 있는데, 이건 보통 현대자동차 항상 옵션이 어떻게 돼 있냐면, 모던에서 필요한 옵션을 넣다 보면 결국에는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이게 1,600이나 마찬가지니까 대충 한 270만 원 더하면 인스퍼레이션으로 가죠. 몇 개 더하니까 금방 270 되고, 야,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인스퍼레이션으로 가면
오히려 약간 할인도 되니까 이게 낫겠네 라고 돼서 자세한 설명도 필요 없어. 현대차 다 똑같아요. 그냥 항상 위급 트림으로 가서 몇 개 넣으면 인스퍼레이션 되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옵션 몇 개 넣다 보면 인스퍼레이션 사는 게 낫겠네 라는 식으로 옵션 고르기가 항상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옵션을 넣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옵션을 빼는 게 어렵지.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옵션을 그냥 빼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자, 그걸 해볼게요. 자, 결국 인스퍼레이션은 옵션 패키지 버전이니까 모던에서 이 옵션들이 필요 없다는 걸 제가 설명하고, 스마트로 가서 이 정도 옵션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전략을 지금부터 이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탈 페인트 스키드 플레이트. 이 홈페이지가 되게 잘 돼 있는 게, 궁금한 걸 이렇게 눌러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사실 눌러보면 뭔지를 알려줍니다. 메탈 페인트 스키드 플레이트라는 건데요. 설명을 봅시다. 캐릭터 라인을 적용한 실버 스키드 플레이트를 적용하여 아이코닉한 프론트 이미지를 구현하였습니다. 도대체 아이코닉한이라는 게 뭐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이런 옵션은 차주들이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차주들끼리는 알아요. 아, 저 차 모던이네, 아, 저 차 스마트네. 이 차주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관심 없어요. 요런 차를 막 구입하는 처음 요런 나이 때는 막 이게 모던이고 스마트이고, 내가 메탈 저 스키드 플레이트가 없어서 약간 좀 차별화가 되는, 약간 좀 없어 보인다, 나는 모던을 못 샀다, 이런 게 되게 좀 이렇게 가슴을 아리는 그런 느낌을 줄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이제 가격 차등하죠. 이런 게 조금 나중 세월 지나고 나중에 먼 훗날 보면 이런 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 거였는가에 대한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게 뭐 있으면 어쩔 거고 없으면 어쩔 건데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마치 이제 겉의 외관을 스마트랑 모던하고 이렇게 약간 계급을 나눠 갖고서는 구입하는 사람들을 약간 위급으로 가게끔 하려는 그런 건데,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게 뭐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는 막 이런 거 꽂히는데 그런 거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자, 그냥 가죽 스티어링 열선 포함. 요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요게 좀 어려운데, 사실 저는 가죽 스티어링 휠을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운전자가 자동차랑 접촉을 하는 유일한 게 사실 이제 핸들이잖아요. 정말 우리 손으로 이 감각으로 자동차와 접촉하는 게 핸들이기 때문에, 이 가죽 핸들이 조금 고급지면 좀 그래도 좀 고급진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핸들이 뭐 그냥 우레탄 핸들인데 진짜 완전 싸구려 같은 느낌이면 차가 좀 싼 티가 나긴 해요. 사실 저는 제가 되게 옵션 다 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좋아하는 옵션이 가죽 핸들을 좀 좋아합니다. 가죽질이 되게 고급지고 하면 참 좋긴 좋은데, 일단 열선은 필요 없어요. 이 열선이 없으면 진짜 아주 겨울에는 좀 손이 시렵긴 한데, 그 몇 분만 운전하면 괜찮아지고, 옛날에는 열선 다 없었잖아요. 그래도 뭐 잘 타고 다녔고, 열선이 그렇게 필요한 계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아주 한겨울에나. 그런데 요거는 제가 조금 아쉬운데, 굳이 방법이 있다면 그 현대자동차에서 순정 파츠가 나올 거잖아요. 정 안 되겠으면 이제 순정 파츠만 구입해서 장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 순정 파츠 장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요거 이 에어백 떼어낸 다음에 이거 그냥 나사 풀려갖고 핸들 제거하고 새 거 산 거 장착하고 다시 돌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작업이 일도 아니고요. 열선을 좀 연결해서 버튼 만드는 작업이, 그게 이제 조금 작업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깡통을 순정 파츠 옵션 버전으로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을 텐데, 뭐 그런 데서 제가 볼 때는 뭐 딱 그냥 핸들 가격 포함해서 한 2-30만 원이면 할 만한 작업이고,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옵션을 빼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가죽 핸들은 빼기가 좀 어려운데, 과감하게 포기를 해서 저렴하게 구입해서 돈을 아꼈을 때 그 행복을 생각한다면 포기할 걸 포기해야 됩니다. 돈을 안 쓰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핸들도 이제 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 정 포기를 못 한다면 순정 파츠 구입해서 장착하자.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이제 채널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런 거 뭐 이제 열선 핸들 교환하기 이런 영상 분명히 올라올 거고, 유튜브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순정 파츠 교환하는 거 콘텐츠로 캐스퍼 열선 핸들 셀프 다이하기 뭐 이런 거 콘텐츠를 만들면 조회수 잘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아쉽지만 좀 포기하자, 이런 거고요. 운전석 시트 암레스트 이런 게 있다는데, 이게 제가 읽어보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운전자의 오른팔을 올려놓을 수 있는 암레스트로 장시간 운전 시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자, 운전을 할 때는 여러분이 처음에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데, 두 손으로 핸들을 9시 15분을 잡고 운전을 해야 되고, 이 오른손을 암레스트에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러고 운전한다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운전할 때는 항상 9시 15분으로 핸들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시내 주행할 때는 물론이고, 고속도로 주행할 때 항상 9시 15분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뒤에서 얘기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막 안전이 중요해서 안전 옵션이 막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 수많은 안전 옵션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핸들을 9시 15분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핸들을 두 손으로 잡고 있어야 위험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처를 할 수 있고 조금도 딜레이가 없이, 그 딜레이가 사고를 나냐 안 나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핸들을 9시 15분을 잡지 않으면 이렇게 잡고 있거나 하면은 순간적으로 대처가 안 돼요. 특히 이게 최악인데 이건 대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부분 운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일 텐데 이거 오른손에다가 무슨 뭐 올려놓고 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되게 잘못된 거고, 장시간 운전을 한다. 그래서 뭐 캐스퍼를 타고 도대체 얼마나 장시간을 운전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캐스퍼는 그게 장시간 운전 목적의 차가 아닙니다. 어떤 차를 구입할 때는 그 차의 용도와 컨셉에 맞게 차를 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캐스퍼는 로컬 단거리 주행이 목적입니다. 뭐 장거리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장거리 주행이 주 목적이 되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1.0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없어야 되는 옵션입니다.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동승석 선바이저예요. 이거는 이제 조수석에 이렇게 선바이저가 있고 이제 거울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없으면 동승석은 선바이저도 없고, 그러니까 거울만 없는 게 아니고 선바이저도 없다는 건가 싶기는 한데, 제가 또 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구입하고 옵션을 이렇게 선택할 때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남을 위한 옵션은 일단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손님을 태웠을 때, 옆에 누군가를 태웠을 때, 그 옆에 누군가를 태웠을 때 그 사람을 위한 옵션,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차를 구입하는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혼자 주행하는 시간이 냉정하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고요. 어쩌다가 누군가를 태웠을 때 그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옵션을 선택한다? 내 돈을 지불해서? 그리고 그런 비율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뭐 남을 배려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이 현실 와일드 라이프 이 세계에서 자신만을 챙기기에도 바쁘거든요. 20, 30대 사회초년생이면 진짜 다른 사람 차에 태우면서 그 사람을 위한 선바이저까지 고려한다. 뭐 그것 때문에 옵션을 추가한다. 뭐 이런 게 뭐 얼마나 한다고 이게 또 옵션으로 빠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옵션을 뺄 때 원칙은 뭐 동승자, 뒤에 탄 사람들을 위한 옵션은 과감하게 제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운전자만을 위한 옵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수 있어요. 이런 건 타협하지 않아요. 없어도 됩니다. 실내 무드 램프인데요. 뭐 센터 패시아 부분에 은은한 조명을 비추는 기능으로 감각적인 퍼플 무드 램프로 적용해 인테리어 감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게 좀 염려스러운데요. 젊은 분들이 사회 초년생이 차를 처음 구입할 때 되게 이런 옵션을 되게 혹할 수 있거든요. 막 차에 저 무드등 저건 꼭 있어야 돼. 오직 이거 하나 때문에 깡통을 구입하지 못하고 모던으로 올라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본연의 기능과 관련되지 않은 건 과감하게 좀 포기를 하는 걸 권하는데, 뭐 있으면 좋죠. 뭐 분위기가 좀 좋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돈 생각하고 깡통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다 그냥 하나하나 하다 보면 결국 위급으로 가고, 결국에 이제 인스퍼레이션 가고 1,800만 원짜리 차가 되는데, 이제 이 캐스퍼에 꽂혀갖고 거기서 옵션을 고르다 보니까 1,870만 원이 되고 다른 게 안 보이니까 이제 그 돈 주고 이 차를 구입하게 되는 건데, 사실 1,870 거의 2,000이라는 돈이면 살 수 있는 차가 세상에 되게 많거든요. 뭐 내가 굳이 예시를 들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대안이 많아요. 굳이 꼭 필요하지 않은 걸 빼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이런 걸 빼야 됩니다. 이런 걸 빼야 되고,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좀 다이로도 할 수 있거든요. 다이로 할 수 있고, 요즘에 뭐 LED 같은 거 얼마 하지도 않잖아요. LED 뭐 10,000원이면 사겠다, 이 정도는 선 하나 따갖고선 하면 되는 건데, 직접 작업해도 어렵지 않은 작업이에요. 유튜브 보고 하면 되고, 아니면 뭐 블루투스 연동되는 샤오미 이라이트 같은 거 구입하면 색깔까지 감각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세팅할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이런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되게 다이를 좋아할 것 같고, 요즘에 유튜브 채널도 있고 카페도 있고 하니까 다이가 되게 활성화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차라리 깡통으로 사서 그렇게 원한다면 요거 이제 차 구입한 다음에 다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꼭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막 이것 때문에 모던으로 오고 이런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자, 그 다음에 인조 가죽 시트, 요걸 좀 보죠. 인조 가죽 시트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땡기긴 합니다. 이제 뭐 직물 시트의 장점은 겨울에도 너무 차갑지 않고 여름에도 뜨겁지 않다는 게 장점이라서 직물 시트 자체의 장점도 있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 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저는 5년 이상 이 차를 유지하는 사람 비율이 10%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좀 뭐 오래 탈 거면 사실 좀 자동차 시트는 저는 그냥 가죽 시트 혹은 뭐 인조 가죽 시트 이런 거 좀 좋게 생각하는데, 그냥 뭐 한 2, 3년 타다가 파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고 보는데,
막 살 때는 오래 탈 것처럼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하면 인조가죽 시트 좀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직물 시트는 직물 시트 나름대로의 장점이 조금 있긴 있어서 인조가죽 시트는 포기합시다. 여러분이 차를 오래 탈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앞좌석 열선 시트. 이제 앞좌석에 열선 시트라는 건데요. 열선 시트도 없어도 됩니다. 여기다가 그냥 헝겊 같은 거 깔아놓으면 되는데, 이제 가죽 시트가 아니면 직물 시트인 것 같고, 직물 시트면 겨울에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겨울에 좀 엉덩이 너무 차가우면 방석 같은 거 하나 깔아놓으면 되는 거고, 이게 막 진짜 뜨끈뜨끈하게 운전하는 게 뭐 저는 사실 겨울에 열선을 쓰진 않는데, 있어도 쓰지 않는 기능인데 저한테는 뭐 이렇게 등 따시하게 운전하고 이런 거를 뭐 좋아하는 분도 있긴 한데, 과감하게 좀 포기할 걸 포기해야 돼요. 막 한겨울 추운 것까지 대비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겨울에 추워? 방석 깔고 운전하지. 뭐 그냥 5,000원 10,000원짜리 그냥 방석 하나 깔으면 되는 거잖아요. 대신에 나는 돈을 많이 아꼈지 라고 생각을 해야지, 막 한겨울 추울 거 대비하고 막 손 뜨거울 거 대비하고 막 엉덩이 사이에 막 땀 찰 거 대비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다 포기해야 됩니다. 앞좌석 열선 시트 포기하시면 돼요. 자, 그냥 운전석 통풍 시트인데요. 이때 좀 포기합시다. 왜냐하면 사실 통풍 시트는 있으면 좋거든요. 있으면 좋아요. 뭐 좋습니다. 통풍 시트 진짜 좋고, 어떤 분들은 난 자동차 다 필요 없고 난 통풍 시트만 있으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통풍 시트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쓰는 의자도 통풍 시트 없죠. 우리 뭐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하루에 6시간 10시간 앉아있는데, 물론 앉아서 대부분 다 딴짓 하시겠지만 그 의자에 통풍 시트 없잖아요. 우리 늘 통풍 시트 없는 의자에서 늘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자동차 운전할 때 통풍 시트가 뭐 무조건 그렇게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좀 납득이 가지 않고요. 실제로 제가 타는 뭐 F바디 520D 2015년식은 그게 나름 그래도 뭐 럭셔리라는 라인인데 통풍 시트 없거든요. 사실 수입차로 가도 5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대 차를 가도 통풍 시트가 당연하게 있진 않아요. 우리나라 차에 되게 어떻게 보면 참 혜자스러운 면인데, 뭐 모닝이나 이런 데도 통풍 시트 옵션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산 차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통풍 시트라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옵션을 완전 이렇게 저렴한 차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참 장점이긴 합니다. 여러분이 돈이 상관없으면 당연히 있는 게 좋거든요. 우리는 지금 빼는 게 목적이잖아요. 왜? 돈 때문에. 여러분 돈 많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돈 많아요? 돈 걱정 안 해요? 돈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모든 사람이 다 돈 걱정을 해요. 뭐 이렇게 1,000만원, 2,000만원 사이의 차량을 이렇게 경차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뭐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더 이 가격 민감도가 조금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뭐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굉장히 사치스러운 옵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열 5대5 분할 폴딩인데, 2열이 이렇게 나눠져서 폴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필요 없는데, 깡통에는 폴딩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2열은 벤치 폴딩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서 내려가요. 벤치 폴딩이 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차는 이 벤치가 폴딩이 되면 적재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단은 트렁크 높이가 낮기 때문에 의외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이런 차들은 트렁크 높이가 꽤 높기 때문에 트렁크 적재 공간 자체는 좁지만 이 폴딩이 완전히 되면 보통 세단에는 도저히 실을 수 없는 물건들이 들어가거든요. 일종의 거의 밴이 되는데, 저는 이 폴딩을 좋아하죠. 제가 이제 예전에 골프 6세대 1.6 TDI 탈 때 그게 이제 폴딩이 됐는데, 그 폴딩 되면 뭐 그냥 웬만한 게 진짜 어떻게 이런 게 들어가지 싶은 게 들어가니까 이건 되게 강력한 기능인데, 이 5대5 분할 폴딩의 장점은 뭐냐면, 폴딩을 해서 여기다 뭔가를 싣고도 3명이 탈 수 있다는 거예요. 분할 폴딩이 안 되면 3명은 못 타고, 폴딩을 하면 2명 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데, 뭔가를 구입할 때 모든 상황을 다 대비하지 마세요. 뭔가 이렇게 폴딩을 하고 이렇게 짐을 실었는데 거기에 3명이 다 타고 있는 그 상황을 여러분이 굳이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럴 일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모든 거를 다 하려고 이 차를 사면 안 돼요. 이 차는 그냥 1명 또는 2명이 타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인 차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뒤에는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4인승이 될 수도 있는데 뭐 탈 수 있다라는 거에 의의를 두면 되는 거고, 2명이 편하게 타고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뒷자리는 뭐 짐칸으로 쓰고, 하물며 이걸 5대5까지 돈 들어서 옵션으로 이렇게 가갖고 여기다 짐을 싣고 여기다 3명을 딱 태우고 다니는 그 상황, 도대체 1년에 몇 번이나 있을까? 이런 걸 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 정말 꼭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다 하시면 뭐 그건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옵션을 빼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2열 분리형 헤드레스트인데, 분리형 헤드레스트 이렇게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깡통에는 2열 시트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데 헤드레스트가 아마 없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진을 구하진 못했는데,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모닝 이미지인데, 모닝 이미지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모닝인데 뒤에 헤드레스트가 그냥 시트에 붙어 있고 올라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시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상 뒷사람 이제 경추는 그냥 아예 포기하고 가는 이런 건데, 이거 캐스퍼 구입하시는 분이 막 헤드레스트 없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헤드레스트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완전 깡통 버전에서 이렇게 헤드레스트 조절되는 걸 빼는 거는 조금 좀 노매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캐스퍼를 구입할 때 4명이 타는 상황을 기본으로 세팅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혼자 타거나 둘이 타는 게 대부분입니다. 뒤에 만약에 사람이 탄다면 그거는 뭐 어쩌다가 4명이 탈 일 있을 때 그냥 단거리 로컬 주행하면서 헤드레스트가 꼭 필요하냐, 뭐 그냥 잠깐 단거리 가는 정도에 뭐 경추가 꺾일 정도의 사고가 뭐 날 확률이 얼마나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경추가 꺾일 정도의 사고면 사실 이 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안전에 대해서 대비할 때는 확률이 얼마나 되냐, 가성비 이런 걸 따집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반박 댓글이 달려요. 어떻게 안전에 대해서 가성비를 논하냐, 어떻게 안전에 대해서 확률을 논하냐. 가장 안전에 대해서 가성비를 논하는 닥신이 되게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생명, 안전은 가성비의 영역이고 확률 싸움의 영역입니다. 생명은 돈인데 자원은 무한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국민건강검진 뭐 5대항 검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왜 5대항 검진만 하나요? 5대항 검진에 왜 펫은 안 들어가나요? 5대항 검진에 저설량 CT는 왜 안 들어가나요? 여러분 건강검진은 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뭐 1년에 한 번씩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6개월에 한 번씩 하면 어때요? 그러면 더 조기검진 되지 않아요? 우리 건강검진 주기가 2년인 이유, 우리가 5대항 검진만 스크린하는 이유, 그 5대항 검진에 하필 5개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포기하고 가는 이유, 뭐 의학적인 에비던스 검진 스크린의 문제, 장기 생존율의 차이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게 다 가성비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건강검진조차가 가성비예요. 병원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에요. 사람을 살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구급차가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오려면 돈이 필요하고,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사람을 살리는 장비들을 쓰려면 수술방에 있는 각종 재료와 현대화 장비들을 구입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것들이 없으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 가성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맨날 뭐 무슨 어떻게 막 안전과 가격을 타협하냐, 진정으로 사람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가성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진정으로 이제 목숨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저는 사실 경차 타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맞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럼 뭐 경차 타는 사람은 목숨 다 내다 버린 거냐,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경차 타고 고속도로 올라가는 거는 솔직하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차를 타고 고속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고속도로를 상습적으로 올라가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단거리 고속도로를 가끔씩 올라가는 거는 확률과의 싸움을 한다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뒷좌석 경추 지지대가 없어서 목이 꺾이는 거 자체가 사실 좀 문제긴 문제인데,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단거리 로컬 주행이고, 대부분 단거리 로컬 주행하면서 나는 사고들이 뭐 경추가 꺾일 정도의 사고가 날 확률은 또 얼마나 될 것이며, 그 사고가 날 확률이 있는데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는 1명이나 2명이 타기 때문에 그 뒤에 또 하필 사람이 타고 있을 가능성은 또 얼마나 될 것이며, 게다가 또 경추가 꺾일 정도의 사고가 나면 사실 또 되게 이미 큰 사고긴 하지 않냐, 그러면 이제 또 그거는 이제 포기하고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사실 이 차는 그냥 한 2명 정도가 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뒤에는 사람이 뭐 어쩌다가 정말 가끔 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뒷좌석에 분리형 헤드레스트 뭐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제조사가 좀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이 차가 신기한 게 이 차는 5인승이 아니에요. 옛말에 5명이 타서 편한 차 없고 4명이 타서 불편한 차 없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뒷자리를 과감하게 2인승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인상 깊네요. 은근히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3명 타서 편한 차가 없다는 거죠. 요 얘기 하다 생각나는데, 우리가 사실 로컬 시내 주행할 때 뒷열은 보통 안전띠 안 매잖아요. 보통은. 요즘에 법이 바뀌어서 매야 되나? 그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거는 왜 안전띠 안 맵니까?
그것도 우리가 사실 사고의 확률과 어느 정도 안전을 좀 어느 정도 타협하는 거거든요. 고속도로 올라갈 때는 안전띠 매겠죠. 근데 로컬 주행하고 뭐 요 앞에 슈퍼 가고 뭐 백화점 가고 그러는데 뭐 뒷열까지 안전띠 굳이 맬 필요 있어? 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좀 하잖아요. 결국 그런 공감대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헤드레스트도 있으면 좋긴 좋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걸 이해한다면 2열 분리형 헤드레스트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버튼 스마트 시동키인데요. 전 이거 진짜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동을 버튼으로 굳이 해야 되냐, 그냥 키 꽂고 돌리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고, 정말 돈을 아끼려고 하는데 이게 뭐 정말 필수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스마트 키도 이것도 사실 이제 수입차로 가도 꽤 고급 차들이나 스마트 키가 있고, 수입차로 가도 제가 자꾸 수입차랑 비유를 해서 그런데 수입차는 아무래도 좀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격대가 있는 수입차로 가도 이 스마트 키가 또 의외로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그냥 뭐 이런 건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스마트 키고 있어야 돼, 막 뭐 모두 있어야 돼, 막 모두 있어야 돼, 모두 있어야 돼.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 거는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다 좋은 거 생각하면 더 위급 차 사면 되잖아. 그 돈이면. 저는 차라리 이거 뭐 인스퍼레이션 1870만 원이면 SK 엔카 들어가서 중고로 가면 얼마나 뭐 좋은 차들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싸게 살려고 하니까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스마트 키는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러면. 있으면 좋지. 이 옵션을 넣는 게 제일 쉽다니까. 빼는 게 어려워요. 빼는 게 어려운데 이건 빼는 게 맞습니다. 필요 없어요. 자, 스마트 키 원격 시동. 이거 진짜 저 대박. 이거 왜 있는 겁니까? 나는 차 시동을 먼저 걸어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미리 예열하려고 그러나? 자동차 예열을 그렇게 미리 해야 돼? 이제 예열을 하면 사실 좀 좋긴 좋은데, 자동차 시동을 걸자마자 풀악셀 밟고 출발하는 거는 사실 전 좋아하지 않고, 한 10초 정도만 있다 출발하는 것과 10초도 기다리지 않고 출발하는 것은 좀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한 10초 정도면 웬만한데 오일이 다 한 바퀴 돌기 때문에 10초 정도 예열하는 것과 뭐 5분 10분 예열하는 것의 그 차이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 좀 기어 오일들이 좀 데펴지고 하면 더 좋긴 하겠죠. 그러려면 예열을 뭐 5분 10분 해야 될 텐데, 그 차이를 위해서 5분 10분 예열하는 거는 좀 너무 낭비인 것 같고, 한 10초 정도만 예열을 했다면, 주요 마찰 부위에 오일이 한 바퀴 이렇게 다 도는 그것만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초반에는 주행을 뭐 풀악셀을 밟지 않는 정도로만 관리를 해도 충분히 차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격 시동을 하는 이유는 미리 뭐 에어컨을 켜놓거나 난방을 켜놓는 게 목표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진짜 좀 쓸데없는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거에 되게 집착하는 거는 정말 왜 그런 거에 집착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유를 좀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진짜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동차를 원격으로 시동을 걸어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오토 다운 파워 윈도우 운전석인데, 오토 다운 파워 윈도우는 여기서 중요한 게 오토 윈도우다, 다운만 된다, 이거 업은 안 된다는 거예요. 파워 윈도우다. 뭐 이제 톨게이트 같은 거 통과할 때 한 번 누르면 쫙 내려가니까 이제 뭐 편하긴 하겠는데, 사실 저는 약간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구현하는 게 그렇게 고급 기술인가? 뭐 돈이 많이 드나? 이걸 왜 옵션으로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포기하면 됩니다. 뭐 그냥 여러분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으면 되잖아요. 계속 내려가는데 아예 그냥 오토 윈도우가 없고 이게 수동이다 그러면은 제가 좀 그거까진 제가 뭐라고 얘기 못 하겠는데, 뒷열은 수동이어도 되고요. 근데 앞열은 수동인 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없다고 앞열이 수동인 건 아니거든요. 한 번만 눌러도 쫙 내려가냐,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냐의 차이인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막 이것도 있어야 돼, 이것도 있어야 돼, 이것도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차를 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리어 와이퍼 와셔. 리어 윈도우에 와이퍼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뒤쪽에 세단형처럼 트렁크가 없는 차들은 이 뒷열 유리가 사실 상당히 더러워지거든요. 상당히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포기하냐, 이거는 좀 있으면 좋고 있어야 되긴 하는데, 이것도 포기하는 방법이 있죠. 제가 또 항상 깨알같은 자랑을 하는데, 잠깐만. 제가 이제 대형 면허가 있고 특수 면허, 대형 견인, 이거 트레일러, 그다음에 군한차, 이거는 레커고, 이렇게 제가 면허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자랑 중에 하나인데, 트레일러 면허도 있고 대형차 버스 면허도 있고 견인차 레커 면허도 있는데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차들은 후방 시야가 원래 없어요. 운전할 때
여러분 버스 운전할 때 룸미러 있나요? 뒤에 보면서 운전해요? 뒤에 보면서 운전 못해요. 트레일러 운전할 때 후방 시야 있나요? 뒤에 컨테이너가 실려 있는데 뒤에 못 보죠.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큰 차도 운전할 때 사실 후방 시야 없거든요. 그래서 주행을 하면서 후방 시야는 있으면 좋긴 한데 후방 시야가 사실 꼭 있어야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양쪽 사이드 미러 갖고도 충분히 후방 시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운전을 할 때 실시간으로 내 맞박에다가 후방의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쪽 뒤쪽에 1차선에서 상당히 빠른 차가 오고 있네. 오고 있구나. 뒤에 이제쯤 여기 통과하겠네. 저 뒤에 화물차 큰 거 뒤 따라오고 있네. 뭐 이거를 계속 후방을 이미지를 계속 만들면서 운전하거든요. 그게 사이드 미러 2개만 갖고도 실시간으로 사이드 미러를 계속 보면서 운전하면 얼마든지 만들어져요. 중간에 룸미러가 없어도, 후방 시야가 직접적으로 없어도. 자, 그래서 항상 운전할 때 사이드 미러를 계속 보면서 운전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그래서 왜 축구할 때 그 미드필더의 자세로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이 후방 시야는 사실 이제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게 사이드 미러랑 그 다음에 2열 옆에 창문 유리가 필요합니다. 그거 언제 필요하냐? 삼거리에서 이렇게 나갈 때 고개를 돌려갖고 뒤쪽 유리를 보면서 저쪽 차가 오는지 안 보는지 보면서 운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SUV 밴 같은 거는 3열 사이드 미러까지 봅니다.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그런데 후방 시야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후방 시야가 포기할 수 있냐? 포기할 수 있습니다. 후방 시야 포기합시다. EWD 험로 주행 모드 약간 요거를 딱 보면은 설마 이런 거에 낚이는 분은 없겠죠. 이게 지금 진짜 소비자 상당히 지금 우습게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서 무슨 트랙션 컨트롤 어떤 전자 제어 장비 같은 걸로 잘 해갖고서는 무슨 험로 주행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약간 그냥 이거로 뭐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해서 최적의 구동 성능을 발휘한다는데 하여간에 이런 옵션을 딱 보는 순간 와 이거 진짜 도대체 소비자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설마 이런 거에 막 낚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뭐 낚이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제조사도 이제 이런 걸 하겠죠. 약간 이제 기분 상합니다. 이거 딱 보는 순간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있다고 해서 더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있으나 없으나 아무 의미 없어요. 일반 오디오 시스템 4개의 스피커인데 이제 기본 깡통 2개의 스피커인데 모던으로 올리면 4개의 스피커라서 트위터가 추가되는 걸로 보입니다. 2열은 아마 스피커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열은 버리고 가는 거죠. 사실 진짜 고급 오디오 시스템은 2열을 보통 버립니다. 순정 시스템은 막 오디오 스피커가 12개, 막 16개 이래서 스피커의 개수가 많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람의 귀가 2개잖아요. 사람의 귀는 2개이기 때문에 2개의 채널이면 좋게요. 스피커는 2개의 채널이려면 왼쪽에 1개, 오른쪽에 1개 있으면 되는데 오디오의 소리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포함하고 있고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소리의 파장이 달라지는데 그 스피커 유닛의 물리적인 크기 자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파장 크기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크기가 큰 미드 베이스 유닛이 고음 소리를 물리적으로 낼 수가 없고 고음의 치차름을 담당하는 단파장의 고주파수를 담당하는 트위터 스피커가 단단하고 묵직한 저음의 장파장 소리를 낼 수가 없거든요. 채널은 2개, 파장을 둘로 나눠서 오른쪽 2개, 왼쪽 2개, 양쪽에 트위터 하나씩, 미드 베이스 하나씩 이렇게 있으면 그게 이제 오디오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게 이제 이 채널에 2.1 채널은 이제 우퍼를 하나 추가하는 건데 우퍼는 사실 있으면 좋은데 진짜 고급 시스템에서는 우퍼 소리를 상당히 많이 죽여요. 그래서 우퍼가 있는 게 티가 나는 거는 되게 싼티 나는 오디오 세팅이고 진짜 좋은 잘 세팅된 우퍼는 우퍼가 있는지 모르게 이 차 우퍼가 있나 없나 모르게 마치 우퍼의 소리가 미드 베이스에서 나는 것 같게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끔 세팅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소리가 좀 들을만 하려면 트위터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개의 스피커는 필요해요. 사실 그러니까 2개의 스피커는 진짜 들어주지 못할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4개의 스피커는 필요한데 저는 이제 또 자동차에서 제가 웬만한 거는 다 포기해도 오디오를 좀 포기 못하는데 2개의 스피커는 제가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F바디 320D 2010몇 년도 초중반에 되게 많이 팔렸던 모델이 이제 네비팩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모델에는 트위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리어 스피커까지 총 4개 스피커가 있긴 했는데 트위터가 없었어요. 트위터가 이 고음을 담당하는 스피커가 없으면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요 트위터 고음을 담당하는 요 스피커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소리가 정말 안 좋거든요. 아무리 1억짜리 스피커를 달아놔도 트위터가 없으면 좋은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3,000원짜리 진짜 싸구려 트위터라도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저는 이 4개의 스피커 요거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는데, 깡통으로 가면 투 스피커 시스템이 돼요. 현대차가 보통 순정 오디오가 요즘에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이 순정 오디오도 괜찮은데 2개의 스피커만큼은 용납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방법이 있냐? 방법이 있죠. 이것도 포기합니다. 4개의 스피커 포기하고 이거는 다이로 갑니다. 다이로 가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종다리를 구입하시면 돼요. 자, 옥션으로 가셔서 종다리라고 치세요. 종다리. 자, 자출형 오디오 최강의 스피커 종다리. 자, 이렇게 7만원짜리 종다리가 있는데 이거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다리를 구입해서 미드 베이스 스피커도 교환을 하고 여기 트위터 있잖아요. 이거 달면 돼요. 보통 오디오는 좀 건들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뭐 앰프 올리고 문짝 방음하고 막 이러기 시작하면 다시 또 선재 다시 깔고 앰프 다시 더 좋은 걸로 갈고 그 다음에 데크 바꾸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비추고 그러고 이러다 진짜 착감 나오고 그냥 여기까지만 딱 하고 끝내세요. 그래서 미드 베이스 종다리로 바꾸고, 요건 뭐냐면 일종의 네트워크인데 오디오에서 나오는 그 원음 파일에 다양한 파장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걸 다 트위터로 보내면 이 트위터가 장파장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네트워크에서 주파수 대역을 좀 잘라주는 건데, 여기에는 아마 콘덴서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캐패시터가 들어있는데, 캐패시터는 저주파는 통과를 못하고 고주파만 통과를 할 수 있어요. 고주파로 가면 갈수록 캐패시터는 쇼트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여기다 캐패시터를 딱 걸어 놓으면 맞으면 하이패스 필터가 되는 거죠. 고주파만 통과하고 저주파는 커팅을 해주는, 뭐 커팅을 정확하게 어디 세팅할 거냐는 뭐 캐패시터의 용량 갖고 조절하면 되겠지만 뭐 적당히 해놨겠죠. 대충만 자르면 되니까. 되게 아날로그 감성의 영역이라서 보통의 네트워크는 미드 베이스로 가는 것도 고주파를 잘라서 보내는데 뭐 미드 베이스는 고주파가 들어가봐야 어차피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에너지도 작고 어차피 고주파는 이 무거운 물리적인 이 콘지 자체에서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그냥 싼마이 버전의 자출용의 스피커인데, 제가 이제 옛날에 오디오 입문할 때 뭐 2000년대 초중반에 그때 무소 타고 다니던 시절부터 있었던 종다리인데 옛날부터 검증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아직도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 캐스퍼 사가지고 여기다가 구멍 뚫어갖고 종다리 달면 되는데 이 구멍 뚫는 작업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캐스퍼 구입한 사람들 카페에서 종다리를 딱 10만원에 장착해주는 그런 어떤 샵을 하나 뚫어가지고 그냥 다 같이 몰려가서 단체로 작업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여기다가 하지 않으면 사실 그냥 여기다 올려놔도 돼요. 트위터는 약간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스피커 교환하는 작업도 어렵지 않습니다. 늘 하는 사람은 금방 하는 작업이라서 사실 종다리 장착할 때 방음 작업까지 하면 좋거든요. 방음 작업은 되게 오디오에 제일 중요한 건데, 진짜 오디오는 하면 할수록 제일 중요한 게 전원과 방음이죠. 카오디오는. 방음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이 아니고요. 문짝을 무겁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제 모던에 있는 옵션들이 필요 없다라는 거를 했어요. 자, 선택 품목까지 얘기하면 좀 끝도 없는데 너무 많아져서 영상 일단 좀 여기서 자를 건데, 자, 휠이 깡통 휠로 가거든요. 15인치 깡통 휠이 어떠냐, 이것도 저는 좀 사실 포기하자는 건데, 약간 외국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진짜 철 휠로 된 거 막 커버도 붙여놓지 않고 플라스틱 커버도 붙여놓지 않고 다니는 차들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다 알루미늄 휠이 기본적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알루미늄 휠이 좋긴 한데 그냥 이제 이 스틸 휠도 좀 이제 깡통 버전의 차에서는 좀 우리 받아들이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오래 탈 차가 아니잖아요. 보통 또 몇 년 타다 던질 건데. 근데 사실 그냥 깡통 휠 사고 깡통 휠 세트로 타이어를 끝까지 다 쓴 다음에 한 2년 뒤에 타이어 갈 때 되면 타이어 교환 비용 어차피 2-30만원 드는데, 그때 신차 출고한 사람들이 신동품으로 17인치 마켓에다 중고나라에다가 한 3-40만원에 내놓거든요. 그거 사면 어차피 타이어 갈 가격에 휠까지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몇 년은 깡통으로 타시고. 자, 그 다음에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인데요. 이게 또 할 얘기가 한 트럭인데, 그 자동차 제동에서 뒷바퀴 리어 브레이크의 영역이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것도 할 얘기가 한 트럭인데, 사실 경차는 리어 브레이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진짜 물리적인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요, 브레이크는 무게중심과의 싸움이거든요. 브레이크는 무게중심과의 싸움인데, 사실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잠깐만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사실 어려운 얘기 아닌데 딱 일반 물리 수준의 얘기인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 피칭이 생겨요. 앞대가리가 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수직 항력이 충분히 확보되고 뒷바퀴는 수직 항력이 급제동을 할 땐 거의 0으로 가요. 뒷바퀴가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뒷바퀴가 뜨기 시작하면 이게 정지마찰이 아니고 운동마찰 영역으로 넘어가고, 운동마찰의 영역은 그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뒷바퀴가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피칭이 시작돼서 뒷바퀴 수직 항력이 없어지면서 뒷바퀴 그립을 잃고 날아가기 시작하고, 자동차의 무게중심이 앞바퀴 제동점보다 뒤쪽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이제 요잉을 하게 돼요. 뒤에가 춤을 추거든요. 뒤에가 춤을 추면 앞에 두 바퀴 제동이 완전히 그립을 잡고 풀로 움직이지 못해요. 앞에 제동을 이렇게 적당히 조절하면 뒤쪽에서 계속 요잉이 생기는 거를 제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풀제동에 되게 방해가 되는 거죠. 자동차가 풀악셀을 때릴 때 앞바퀴의 수직 항력은 증가가 돼서, 다시 정리를 하면 자동차는 센터 오브 매스, 무게중심이 지면으로부터 떠 있기 때문에 되게 이상한 안 좋은 물리적인 특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걸 이해하면 자동차 브레이크 제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뭐 브레이크 패드고 뭐 이런 라이닝이고 뭐 2P, 4P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무게중심을 낮추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기본인데, 이제 빡대가리들은 무게중심 엄청 높은 차인데 리어 브레이크에다가 막 6P 달고선 그것도 세게 하면 진짜 브레이크 되게 성능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골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거기다가 이제 뭐 유압을 거의 주지 않으면 되겠죠. 그냥 모양만 그렇게 모델로 해놓고 거기다가 브레이크 제동 세게 걸면 진짜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동차 제동에 있어서 리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리어의 역할은 과유불급, 너무 많으면 결코 좋지 않아요. 그냥 없는 거보다는 약간 있는 거, 약간 거드는 정도, 그 정도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후륜이 사실 브레이크는 없는 것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사실 굳이 원한다면 앞에 쪽 브레이크를 좀 더 보강을 하든지. 게다가 이 차는 경차치고서는 축간 간격도 좁고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이 리어 브레이크가, 사실 이 디스크 브레이크가 리어에 들어가도 얘는 거의 역할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역할을 되게 세게 세팅을 하면 그냥 완전 진짜 위험한 차가 되고, 거의 없을 거예요. 거드는 정도로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 차를 만드는 엔지니어들이 그걸 모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리어 브레이크 패드는 실제로 교환 주기가 되게 길잖아요. 잘 안 달아요. 아, 그래도 브레이크는 중요한 거 아니야? 막 경찰하고 막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도 안 달아주고,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나면 뭐 없어도 돼요, 사실. 리어 브레이크는 특히나 이 차는 축간 간격이 짧고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리어 브레이크를 진짜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이 지면과 붙으면 됩니다. 피칭이 안 생기면, 람보르기니나 페라리처럼 무게중심을 진짜 극단적으로 바닥에 붙인 차는 리어 쪽 브레이크 보강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똑같은 람보르기니인데 이렇게 SUV로 나온 거 있잖아요. 감히 람보르기니라고 자영업체를 거스를 수 없으니까 그런 거는 리어 브레이크가 되게 또 부실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그 이유인 거예요. 결국 브레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무게 중심을 바닥에 붙이느냐와의 싸움인데, 결국 이게 막 스포츠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의 종합적인 뭔가 출력이랑 용도에 맞게 생각을 하면 그냥 뭐 전륜 2P 디스크 정도로도 충분하다. 리어 브레이크 디스크 굳이 꼭 필요하진 않다. 요거에 대해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로 갔을 때 이게 스마트로 사도 되냐? 그 얘기는 조금 영상이 너무 길어서 일단 여기서 끊고, 영상 반응이 좋으면 좀 좋아요도 많고 하면 또 스마트를 구입해도 되는 이유,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 볼게요. 거기서 이런 옵션을 선택할 건가 아닌 건가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영상이 너무 기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